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계약을 볼 거거든요. 일단 계약의 의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이다. 꼭 잊지 마시고. 자, 계약의 종류를 좀 용어 정리할 건데요. 우리 민법은 총 14가지의 전형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요 계약의 의의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책 보실 때 편하시겠죠. 일단 첫 번째는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증여 요 세 가지가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고요. 일단 증여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매매 교환이 시험 범위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돼요. 일단 여기서 그냥 돈 주고 파는 거 매매, 맞바꾸는 건 뭐예요? 교환, 공짜로 받는 것은 뭐예요? 증여.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빌리는 계약이 있습니다. 빌리는 계약. 다시 말씀드리면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비대차. 자, 소비대차는 뭐냐면요.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타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비하고 다른 물건을 돌려준다. 그런 계약이 뭐가 있느냐? 돈 빌려주는 계약이죠. 제가 친구한테요 300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갚을 때는 그 돈을 소비하고 다른 돈으로 돌려주는 거죠. 빌린 돈 그대로 돌려준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은 책을 보면서 소비대차란 말이 나오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물론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어요? 유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대차죠. 사용대차라는 말은 그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돌려줄 때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요. 임대차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임대차도 빌려가지고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란 점에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중개사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빌딩이 있어요. 얘입니다. 실제로 아니에요.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사무실 좀 빌립시다 해가지고 부자지간이다 보니까 공짜로 빌려 쓰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사용대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업식 날 이제 대주문을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 자식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좀은 내야지 해서 제가 매달 50만 원 드린다면 그때는 유상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 이런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을 빌린 것은 임대차, 동산을 빌린 것은 사용대차. 이건 뭐죠? 잘못된 생각이다. 물건입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공짜로 빌렸으면 뭐예요? 사용대차고요.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무를 제공한다 그럴까요? 인력을 제공하는 계약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고용이죠.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요.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고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급이라는 계약이 있는데
도급도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고용과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급하면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어주고 보수를 받는 거죠. 페인트를 칠해주고 뭘 받아요? 보수를 받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급인 거죠. 근데 꼭 공사 현장에만 쓰이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중개 보조원을 쓰기로 했는데 만약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150 주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 무슨 계약이에요? 고용계약인 거죠. 근데 만약에 기본급은 없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수수료의 반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했다면 그것은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도급계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거는 꼭 공사 현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면 뭐가 돼요? 도급계약이 되고요. 일을 맡긴 사람, 시킨 사람은 우리가 도급인이라고 하고요. 일을 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수급인이라고 한다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현상광고는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도급과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광고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도급 계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 붙여놨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현상 광고와 도급 계약의 차이점은 청약을 뭐로 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고요? 광고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내용은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현상 광고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약법 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임치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임치는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합니다. 물건을 보관해 주기라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임치라고 하고요. 물론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어요? 무상일 수도 있고요. 용어적으로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 맡긴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수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용어가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총각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이 연인인데 오빠 나 심하려니까 가방 좀 보관해 줄래? 그랬으면 둘이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임치 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막 시원해지고 있는 그 아가씨는 뭐가 되죠? 임치인이 되고요. 화장실 앞에서 멀뚱멀뚱 먼 산 보고 있는 그 친구는 뭐가 되는 거죠? 수치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위임이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계약은요. 노동이란 말을 안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물론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무상일 수도 있고요. 사무를 맡긴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위임인이라고 하고요. 일을 해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수임인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큰 가로 네 번째죠. 조합이라는 계약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합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동업 계약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조합은 같이 함께 일해보자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조합이 나왔는데 느닷없이 농업협동조합이 떠오르고 재건축조합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라고요? 조합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종신정기금이라는 계약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종신정기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연금 계약을 말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화해.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그죠? 친구하고 싸움박질하면 악수하고 뭐 했습니까? 화해하셨죠? 마찬가지. 화해란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는 화해였고요. 어른 돼서 싸움박질하면 뭐 하세요? 합의하시죠. 그래서 보통 판례가 합의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화해 계약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 몇 가지 했나요? 3가지, 6가지, 11가지, 그 다음에 14가지 얘기죠. 그래서 요 14가지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민법에 나와 있는 14가지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민법이 없다면 그것은 비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용어 정리 차원에서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이제 3 해가지고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입해버리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합동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고요. 또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지 마시고 우리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 2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제4절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립요건이란 말이 뭐겠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겠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한 가지를 알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왜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지만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없다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뭔가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거 의미가 있을까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3가지를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돼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성립은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무엇까지 갖춰야 돼요? 유효 요건까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 유효 요건이 나오는 거죠. 일단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저번 강의 때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인 거고요. 또 무엇도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인 거고요. 또 무엇도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의사 표시할 때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능력에 대해서만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강의 때 간단하게 먼저 의 정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우리는 요 의사 표시에 관한 유효권과 목적에 관한 유효권은 자세히 뭐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용어 사전이 나와 있죠. 제가 전에 저번 강의 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용어 사전 밑에 뭐가 나옵니까? 제오절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목적에 관한 뭘 공부하는 겁니까? 유효 요건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의 확정성에서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목적이 꼭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이것은 뭐죠? 유효하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장난이 나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X예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확정이란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할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의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무슨 말인지만 볼 거고요. 자세한 것은 어디서 볼 거냐면 계약법에서 좀 봐야 돼요. 일단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예요? 무효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볼 건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불능인지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빠진 바늘을 건지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한강에 빠진 바늘을 건지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거를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요. 가능해져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댐을 건설해 가지고 물을 퍼낸 다음에 뭐 수만 명 동원해 가지고 금속 탐지기로 뒤진다면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뭐한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을 5m 뒤로 미룬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따지면 가능해요. 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지만요. 그래서 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다 무엇으로 바뀌어버려요? 가능한 것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바늘을 건지는 것은 사회 통념상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무효인 거죠. 또 금강산을 5m 뒤로 미루는 것도 사회 통념에 따른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까지만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자, 적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법을 좀 분리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이요. 일단 둘로 나뉩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뉩니다. 뭐 내용을 뭐 복잡하게 하면 한없이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그 법을 지킬지 말지 준수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임의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할 때 그 법은 무엇만을 말하는 거죠? 강행법규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법은 다 지켜야지. 뭐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느냐?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요 거의 한 70%가량의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은 한 30-40%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 문제지문에서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하게 돼요? 임의법규도 포함하게 되고요. 임의법규는 위반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는요. 다시 둘로 나뉩니다.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만약에 위반하게 됐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그 법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민법에는 처벌 규정이 떠오르지 않으시죠? 대부분이 뭐죠?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법규만, 효력규정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단속규정은 우리 민법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법을 봐야 되겠죠.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음식점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뭐예요? 강행규정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허가를 안 받고요. 음식점을 했어요. 뭐 한달까요? 짜장면집을. 그래서 짜장면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팔았어요. 팔다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처벌은 받아야 될 텐데 그동안 요 음식물을 판매한 행위까지 다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음식물을 판매한 행위가 다 무효가 된다면 갑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짜장면을 먹은 사람들은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한 번씩 오바이트를 해주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처벌하지만 음식물 판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식품위생법의 요 규정은 강행법규지만
효력 규정이 아닌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뿐이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교재 맨 밑에 해가지고 103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생각할 게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처음 나온 조항이잖아요. 그게 몇 조예요? 103조. 그러면 1조부터 102조는 안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법 총칙 전부가 아니라 한 반 정도만 시험 범위라고 했죠? 몇 조부터요? 103조부터 시험 범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103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처음으로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별 내용이 없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사회질서에 반한다. 줄여서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란 얘기죠? 무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넘겨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 봐야 되냐면 판례를 좀 검토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또 주의할 점인데, 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절대평가 시험이죠. 다시 말하면 평균 몇 점을 맞으면요 60점이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이런 공부하셨나요? 상대평가,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는 상대평가 시험 공부를 하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평가 시험과 상대평가 시험은 시험 방법이 달라야 돼요.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는 시험이라면 남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알아야 한 문제라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는 시험은 남보다 한 문제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뭐 하셔야 돼요? 집착하셔야 된다.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안정적으로 평균 몇 점을 맞기 위해서요? 60점을 맞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핀트가 어긋나시는 분이 계세요. 자꾸 이상하고 지엽적인 것만 열심히 봐. 어렵고 힘든 것만 열심히 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평가 공부할 때 문제인 거예요. 절대평가는 안정적으로 6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쉬운 거 이런 걸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기본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특히 민법은 어려운 것을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쉬운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에. 그래서 알고 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알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확고하게 내 걸 어떻게 해요? 만드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민법 조문이 간단해요. 이것처럼. 그러면 판례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민법 조문이 복잡하고 까다래요. 그러면 판례 볼 필요 없습니다. 조문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조문 자체가 내용 자체가 간단하고 쉬운 거라면 출제자는 판례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간단하게 쉬우니까 내면 다 맞힐 테니까요. 근데 이에 반해서 조문 자체가 까다롭고 내용이 까다롭다면 굳이 깊이 있게 안 내요. 왜요?
조문만 내도 기본적인 내용만 내도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해요? 잘 틀려주시니까요. 거꾸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쉬운 건 대충대충, 어려운 건 막 깊이 있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부분을 오히려 뭐예요?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나오니까요.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깊이 있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대평가 시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 시험 공부한다는 거 머릿속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뭘 봐야 되냐면 판례까지 봐야 돼요. 판례까지. 그래서 교재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판례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분리 방식은 일본 학자의 분리 방식이고요. 우리 학설에 취하고 있는 분리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조금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와 달리 판례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첫째,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첫 번째 유형을 따집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누가 봐더라도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첩계약을 하기로 했다,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또 법정에 서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더라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첩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시는 분은 민법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도덕 시간에 해결된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올해 시험 2015년도 시험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를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쉽게 내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봐야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왜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처하고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별거 하재요. 나가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갈 건데 그랬더니 내일 오후 2시에 나간대. 좋다 해가지고 둘이 뭐죠? 별거 계약을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후 2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제 처를 강제로 막 집에서 끌어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강제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별거 계약도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리 별거 계약을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마찬가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불륜계약은 아닙니다. 혼인 해소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마누라하고 너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런 얘기죠. 또는 우리 와이프가 죽으면 너하고 혼인해 줄게. 요 자체는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제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아가씨를 한번 꼬셔보려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라고 뻐꾸기를 날렸어요. 근데 재수없게 진짜로 이혼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저를 뭐 할 수 없어요? 강제로 혼인시킬 수는 없는 거죠.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강제로 혼인시킨다면 그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저는 아무리 혼인 예약을 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1억 줄게라고 얘기했다면 그 자체는 뭐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다만 조건이 만약에 갑을 살해하면 내가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예요. 자,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갑을 안 죽여도 되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만약에 조건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해버리면 사람을 안 죽였더라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든 안 죽였든 간에 1억은 뭐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도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금전이 달라붙으면 돈이 달라붙으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요 자체는 당연히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요 돈은 뭐가 되는 거죠? 뇌물이 되는 거니까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드라마를 참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땐 드라마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근데 점점점 와이프하고 쭉 앉아가지고 둘이서 드라마를 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인가요? 그 김영민이라는 탤런트가 그 법정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였는데 아마 기억은 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김영민 씨가 뭐로 나오냐면 변호사로 나와요. 물론 주인공이겠죠. 근데 이제 그 김영민 씨가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어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을 해요. 물론 주인공이니까 허위로 증언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해 달라고 뭐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영민 씨 변호사가 내가 아가씨한테 돈을 주기로 하면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드라마 작가가 법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느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그 자체는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무효고요. 만약에 변호사가 돈을 줬다면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허위로 증언하기를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고요.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한 경우에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임대차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갑의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거냐? 을이 갑에게요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출자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만약에 밀수업을 하려고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뭐 얘들이 많겠죠, 그죠? 제가요 롯데마트 가가지고 칼을 샀어요. 칼을 구입하는 곳은 물론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저의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을과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우리 물어본 거죠. 아니 근데 뭐 하시려고 빌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박장을 개설하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사업 하시려고요? 아, 중국에서요. 참깨 밀수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자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 돈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요 밤늦게 뭐 롯데마트 가서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사심이하고 칼 네 자루를 다 캐시 아줌마 앞에 딱 내놨더니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아니 밤늦게 왜 칼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라고 하길래 된 놈 죽이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요 매매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제 어렵지 않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방식입니다. 조금 몇 가지를 좀 더 봐야 돼요. 이제 큰 가로 이제 3번입니다. 가족법상행위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물론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니까 뭐 일주일 만에 혼인하더라도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 또는 판례를 푸실 때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 중에서 미혼 커플이 등장했다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또 만약에 부부가 등장하고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도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입니다. 시험에는 부부가 많이 나왔겠죠. 왜요? 우리 상식은 이혼은 나쁜 짓이니까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국가도 제한할 수도 없고 개인의 계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의 내용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부부인데 내가 당신한테 20억짜리 토지를 줄게. 그죠?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혹시라도 걱정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하지 마라고 제한을 건 경우와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면 이혼하면 요거 돌려줘야 돼라고 제한한 경우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밑에 거부터 이혼하면 돌려주기로 하면 을은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게 되면 얼마를 날려요? 20억을 날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밤마다 갑이 을을 좁혀더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꿋꿋하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계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2015년도 봄에요.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자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재산 계약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놈이 뭐 엄청난 재벌이어서 100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한 30억쯤 받아야 되는데 이혼하면 뭘 청구하지 못한다고요?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계약을 해버리면 그놈이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나를 때리더라도 뭐 하지 못해요? 이혼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는 게 올해 대법원 판례에 나왔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위에 거 2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유지되는 동안은 함께 사는 동안은 팔아먹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나요? 아니죠. 저 같으면 당장 이혼하겠네요. 왜요?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팔아먹을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게 되면 맘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유효인 거예요. 요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인 거죠. 됐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인간 본성의 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으로 평가된다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우리 판례는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다음 중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시험 문제가 물어볼 테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걸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여러분처럼 선량한 분들이 아니에요. 선량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원래 보편적인 인간은 뭐냐면요. 기회만 있으면 악행을 저지르려고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법의 시각이에요. 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서양에서 만든 거니까요.
참고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투명 인간 되면은 뭘 하겠습니까라고 조사를 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1등 내지 2등이 뭐냐면요. 은행 털겠다예요. 우리가 은행을 안 터는 이유는요. 착해서 안 터는 게 아니에요. 은행 진짜 털고 싶어. 다만 걸릴까 봐 안 터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할 때 이 투명 인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더라도 안 걸린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하면 1등 내지 2등이 뭐예요? 다 은행 털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다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별로 뭐 하지 않아요? 선량하지 않다는 거 좀 머릿속에 숙지하시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부분은 뭐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첫째,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인간 본성이 어떻습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크든 작든지 간에 이런 거지같이 뭘 해준 게 있어서 나한테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서 이게 본성인 거예요. 따라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도 다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우리가 뭐 국무총리나 장관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 나오는 분들이 세금 잘 안 내시죠? 특히 이번에 국무총리 되신 분이 전직이 뭐였어요? 법무부 장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세금 안 내고 있다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니까 그날 부랴부랴 정산해서 세금을 다 냈거든요. 왜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분들 다 변호사잖아요. 법대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민법 공부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니까 뭐 안 내더라도 반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교육받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요? 배운 것들이. 변호사들이, 장관들이, 국무총리들이.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선량하니까 아우 세금 꼭 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인간 본성이 아닌 거예요. 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더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뭐 형제끼리 동거래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친한 친구, 다시 말하면 친구끼리 친할수록 동거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안 갚는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갚으니까 사이 나빠지니까 그럴 바엔 뭐예요?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돈을 어디서 빌리지? 꼭 러시안 캐시에서 빌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안 갚는다는 것을 전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빌릴 때는 알랑방귀를 끼면서 갚을 때 되면 왠지 꽁돈 주는 것처럼 기분이 싸한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근데 이미 모아둔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군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신 거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라 했어요? 23만 원밖에 없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따라서 비자금이나 범죄 자금을 은닉, 숨기는 행위도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 때문에 뭐로 보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꼭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고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로서뿐만 아니라 내용으로서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20페이지 그 하단에 키포인트 해가지고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초 강의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안 할 거고요. 21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의 효과 요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